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려는 연설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연설은 전 세계를 속이고 한국에서 무기를 가져올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극이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중동에서 버틸 수조차 없는 미국은 무기를 구걸하러 왔고, 한국에서 목격한 건 미국은 따라할 수조차 없는 생산 능력과 신기술이었습니다. 20년 전 눈물을 흘리며 기술을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을 무릎 꿇리고 세계 질서를 뒤집은 72시간. 그 충격적인 전말.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암호화된 긴급 전문이 도착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중동사령부 최고 등급 기밀 문서였죠. 국가안보 수석 전략관 에버렛 싱클레어입니다. 22년간 백악관에서 이 나라의 안보 전략을 설계해 왔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의 안보 위기들을 모두 제 손으로 다뤄왔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전문은 달랐습니다. 미군 8만 명의 작전 지속 능력이 단 72시간 내에 소멸한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2026년 4월 2일 오전 10시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모인 참모들의 얼굴은 모두 흑빛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속 대통령은 중동에서의 승리를 외치고 있었지만 우리가 아는 진실은 정반대였죠. 요격 미사일 재고 14일분, 포탄은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상황실에 냉방이 가동 중인데도 등줄기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레드 폴더를 펼치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스크린 속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을 집으로 데려올 때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환호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8분짜리 연설이 사실은 전 세계를 속이기 위한 거대한 기만극이라는 걸요.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버는 거였죠. 한국에서 무기를 실어 나를 시간을요. 제 옆자리에 앉은 블랙웰 의원이 시가를 입에 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90핀 침침멜에 달하는 거구의 텍사스 출신 거물이었죠. 싱클레어, 자네 표정이 왜 그런가? 대통령께서 완벽한 연설을 하셨는데 말이야. 의원님, 보고서를 다시 보시죠. 제가 레드폴더를 밀어 건넸습니다. 블랙웰 의원은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놈들의 미사일이 뭐 대수겠나? 우리 패트리어트가 다 막아낼 거 아닌가? 그리고 설사 탄약이 부족하다 해도 말이야. 한국 놈들한테 가서 세금이나 좀 걷어오면 되지 않겠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국어를 해야 하는 처지라는 걸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에밀리 벤스가 들어왔습니다. 전직 중앙정보국 분석관 출신의 공급망 전문가였죠. 안경 너머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에버렛, 최신 데이터 나왔어요. 미국 본토 공장들의 가동률이 35%예요. 노후화된 생산 라인에 인력 부족까지 겹쳤죠. 텍사스 공장은 한 달에 155mm 포탄을 겨우 7,500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블랙웰 의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에밀리는 태블릿을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중동 전선에서는 하루에 10,000발씩 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장이 한 달 동안 만드는 양을 이틀 만에 다 써버린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저는 20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1998년 주한 미국 대사관 막내 서기관이었던 시절이요. 그때 한국은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으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참사관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내려다봤던 광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 외교관들이 눈물을 흘리며 구제금융 조건 완화를 빌고 있었죠. 그때 저는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제국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었죠. 한국은 우리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2015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레이더 기술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였죠. 블랙웰 의원이 그 요청을 막아섰습니다. 원시인에게 레이저 총을 쥐어주는 격이다. 그의 말이었습니다. 저도 동의했었죠. 기술은 우리가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에밀리가 새로운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의 풍산 공장은 하루에 13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만드는 양을 이틀 만에 찍어내죠. 게다가 청웅 요격 미사일은 중동에서 이란 미사일을 96%나 요격했어요. 우리 패트리어트보다 높은 수치예요.
블랙웰 의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네. 한국 놈들이 만든 게 우리 것보다 나을 리 없어. 숫자를 조작했겠지. 조작이 아니에요.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고 아랍에미리트 군이 직접 인증했어요. 에밀리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코끝을 만졌습니다. 불안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죠.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에 가서 무기를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 블랙웰 의원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겠다는데 마다할 리 없지. 그들은 원래 우리한테 빌부터 살던 놈들이야.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님, 상황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살려달라고 빌어야 하는 처지예요. 중동의 미군 8만 명이 72시간 안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요. 자네가 겁을 너무 먹은 거야, 싱클레어. 한국 따위가 우리를 거절할 리 없어. 블랙웰 의원은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네. 서울 가서 그 꼬마 나라 관료들한테 교육 좀 시켜주지. 저는 레드폴더를 덮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20년 전 제가 우월감을 느끼며 내려다봤던 그 나라에 이제 우리가 매달려야 한다니요.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버렛 현실을 봐요. 지금 미국의 심장을 쥐고 있는 건 펜타곤이 아니라 한국의 풍산이에요.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든지 아니면 중동에서 관뚜껑을 덮든지 둘 중 하나예요. 백악관의 무거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벤이 대기하고 있었죠. 비밀사절단이 구성됐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구걸하러 가는 거였죠. 저는 왼손목에 낡은 기계식 시계를 만졌습니다. 20년 전 서울에서 샀던 유일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었습니다. 당시엔 그저 기념품 정도로 생각했죠. 지금 그 시계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벤 안에서 블랙웰 의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뻔하지 않나? 꼬리치며 달려들 거야.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직접 간다는데 말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국이 지금 작은 반도 국가의 공장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느꼈던 우월감이 사실은 오만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72시간. 그 시간 안에 한국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미군 8만 명이 사막 한복판에서 고립됩니다. 에밀리가 태블릿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우리 일정을 통보받았대요. 근데 이상해요. 장관도 차관도 아니고 국장급이 나온대요. 뭐? 국장? 블랙웰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가는데 국장이 나와?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우습게 보기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던 건가요? 비행기가 이륙할 준비를 했습니다. 목적지는 인천이었죠.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레드폴더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국의 운명이 경남 창원의 공장 손에 달려있다니요. 이건 악몽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18분짜리 연설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위대한 승리라고요? 천만에요. 이건 위대한 기만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속인 거대한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거짓말의 뒷수습을 하러 가는 겁니다. 한국에 가서 무릎을 꿇으러요. 전용기가 태평양 상공 1만 미터를 날고 있었습니다. 서울까지는 아직 11시간이 남아 있었죠. 창밖은 어둠이었습니다. 객실안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어요. 블랙웰 의원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싱클레어, 이걸 좀 보게나? 그가 태블릿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글로 된 문서가 떠 있었죠. 이게 뭡니까? 우리 정보국 친구들이 한국 국방부 서버에서 건져온 거라네. 최고 기밀 문서야. 블랙웰 의원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군 예비 탄약 현황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그 아래 빨간 글씨로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일주일치.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예비 탄약은 고작 일주일 분량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게나 싱클레어. 한국 놈들도 우리랑 똑같은 처지야. 아니, 우리보다 더 심각하지. 일주일이라니. 일주일! 블랙웰 의원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북한이랑 대치하고 있는 주제에 탄약이 일주일치밖에 없다고?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야. 그는 위스키 잔을 채우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네. 우리가 가서 탄약 좀 사주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감지덕지할 거야. 오히려 우리한테 매달릴 걸. 저는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일주일치라는 표현이 너무 애매했죠. 하루에 얼마나 쓰는 걸 기준으로 일주일치라는 건가요? 평시 기준인가요? 전시 기준인가요? 의원님, 이 문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한가? 일주일치라는 게 도대체 무슨 기준입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없어요. 블랙웰 의원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가? 어쨌든 부족하다는 얘기잖아. 한국도 우리처럼 탄약 문제로 골치 아프다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어요. 에밀리가 앞 좌석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에버렛, 당신도 느꼈구나. 나도 이 문서가 수상해요. 어떤 점에서요? 첫째, 이렇게 중요한 기밀이 너무 쉽게 탈취됐어요. 둘째,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해요. 셋째, 중동에서 청웅이 96% 요격률을 보인 게 설명이 안 돼요. 에밀리는 자기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지난 3개월간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천궁2 시스템이 이란 미사일 113발을 요격했어요. 성공률이 96%예요. 탄약이 일주일치밖에 없는 나라가 어떻게 중동까지 미사일을 보내서 실전 배치를 할 수 있겠어요? 블랙웰 의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거야 한국 놈들이 허세를 부린 거지. 실제로는 우리 패트리어트가 다 막았을 거야. 아니에요.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고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공식 인증했어요. 심지어 미국산 패트리어트보다 요격률이 높았다고 발표했죠. 저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대사관 참사관실에서 내려다보던 한국 외교관들의 눈빛이요. 절박했지만 동시에 날카로웠어요. 굴욕을 참으면서도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복수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에밀리, 한국 풍산 공장 데이터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미 했어요. 풍산은 하루에 13만 발의 155mm 포탄을 생산할 수 있어요. 연간으로 치면 4,700만 발이죠. 미국 전체 공장이 1년에 9만 발 만들 때요. 블랙웰 의원이 비웃었습니다. 그런 허황된 숫자를 믿는 건가?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미국보다 500배나 많이 만든다는 거야? 에밀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데이터예요, 의원님. 감정이 아니라 숫자예요. 폴란드가 이미 한국에서 포탄 100만 발을 주문했고 6개월 만에 다 받았어요. 미국한테 주문했으면 10년은 걸렸을 거예요. 저는 코끝을 만졌습니다.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죠. 이 일주일치 보고서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낚기 위한 미끼일까요? 에버렛, 당신 뭔가 눈치챘죠? 에밀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이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블랙웰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한국 놈들이 감히 미국 정보국을 속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게. 하지만 저는 에밀리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스스로 약해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들어오도록 유도한 거죠. 그리고 협상장에서 우리의 패를 먼저 까보겠다는 거였어요. 의원님, 이건 함정일 수 있습니다. 함정? 자네 정신 나갔나, 싱클레어? 우리가 세계 최강 정보 기관을 가진 나라야. 그걸 한국 따위가 속인다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었죠. 블랙웰 의원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북태평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버렛, 20년 전 당신이 서울에 있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어땠어요? 왜 그걸 묻나요? 그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우습게 본 거였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구름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어왔습니다. 20년 전 제가 본 한국은 무너진 나라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으며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던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 그 나라가 중동 전쟁터에서 미국 무기보다 높은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뭔가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20년 동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블랙웰 의원이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위스키 잔이 그의 손에서 기울어져 있었죠. 저는 일주일치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문서 하단에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제로데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 91만 발을 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잠깐, 하루에 91만 발이요? 그럼 일주일이면 640만 발입니까? 미국이 1년에 만드는 양의 70배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건 탄약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탄약 과잉이었죠. 일주일치라는 표현은 한국의 약점이 아니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북한 전체를 가루로 만들 수 있는 화력이라는 뜻이었어요. 에밀리!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속았어요. 알아요. 진작 느꼈어요. 에밀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비행기가 일본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곧 인천에 도착할 겁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야경이었죠.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가방 속 레드 폴더를 만졌습니다. 72시간.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이 나라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꿇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함정에 빠진 건 우리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패를 다 보게 될 겁니다.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블랙웰 의원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었죠. 하지만 저와 에밀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자우리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요. 인천국제공항 VIP 라운지의 문이 열렸습니다. 새벽 6시였죠. 장관도 차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 국방부 방위산업지원국장 강민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은 송골매처럼 날카로웠죠. 블랙웰 의원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직접 왔는데 국장이 마중을 나와? 당신네 장관은 어디 있나? 강민호 국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장관님께서는 오늘 국회 일정이 있으십니다. 제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불편하실 건 없으실 겁니다. 불편하지 않을 리가 있나? 이건 명백한 결례야. 블랙웰 의원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호 국장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바쁘시면 지금 바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희도 할 일이 많거든요. 순간 라운지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20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말이었죠. 미국 고위 관료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다니요. 블랙웰 의원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돌아가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전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요. 강민호 국장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사람은 20년 전 제가 대사관 참사관실에서 내려다보던 그 젊은 외교관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제금융 조건 완화를 빌던 바로 그 사람이요.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얼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시죠, 의원님. 회의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블랙웰 의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어요. 72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블랙웰 의원은 차 안에서도 계속 투덜거렸죠. 한국 놈들이 감히 우리를 무시해? 이건 절대 넘어갈 수 없어. 싱클레어, 자네 국무부에 정식으로 항의 공문을 넣게. 강민호 국장은 조수석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였죠. 빌딩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그때 제 태블릿에 알림이 떴습니다. 에밀리가 보낸 긴급 메시지였죠. 대구 공군기지 실시간 위성 영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거대한 수송기가 보였어요. 아랍에미리트 공군 소속 C-17 기종이었습니다. 수송기 주변으로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이 싣고 있는 건 미사일이었습니다. 청웅-2 요격 미사일이요. 하나, 둘, 셋 제가 세어봤습니다. 30발이 넘었어요. 이게 뭔가? 블랙웰 의원이 제 태블릿을 들여다봤습니다. 대구 공군 기지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이 한국산 미사일을 싣고 있네요. 그게 뭐 대수냐? 무기 거래는 원래 그런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보통 거래가 아니라는 걸요. 영상 하단에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48시간 후라고 적혀 있었어요. 48시간 만에 30발의 미사일을 배송한다고요? 미국 같았으면 서류 작업만 6개월은 걸렸을 겁니다.
시스템 설치와 교육까지 하면 2년은 좋게 걸리겠죠. 강 국장님, 저 영상은 언제 촬영된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실시간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추가 공습에 대비해 긴급 요청했거든요. 우리가 48시간 만에 준비했죠. 강민호 국장은 태블릿을 돌려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더 선명한 화면이었어요. 수송기 화물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사일만 빼곡하게 실려 있었죠. 발사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레이더 장비도 없었어요. 오직 미사일만요? 시스템은 어디 있습니까? 블랙웰 의원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석 달 전에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탄만 보충하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군이 급하다고 해서요. 강민호 국장이 태블릿을 몇 번 터치했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재생됐어요. 아랍에미리트 군 지휘관들이 활주로에 서 있었습니다. 수송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며 경례를 하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틀 전이란 미사일 공습으로 부하 18명을 잃었답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고장나서 제대로 요격을 못했대요. 우리 청홍을 추가 배치하면 더 이상 부하들이 죽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강민호 국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고장났다고요? 우리 무기가 실패해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였습니까? 영상 속 아랍에미리트 지휘관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글 자막이 떴죠. 대한민국은 우리의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48시간 만에 미사일을 보내준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6개월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6개월이면 우리 군인들이 몇 명이나 더 죽겠습니까? 블랙웰 의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어요. 차량이 정부 청사 앞에 멈췄습니다. 강민호 국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귀한 줄 아는 민족입니다. 전쟁터에서 하루는 수십 명의 목숨과 같으니까요. 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본 건 단순한 무기 배송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였죠. 미국은 서류와 절차에 매달려 6개월을 허비하는 동안 한국은 48시간 만에 생명을 구했습니다. 누가 진짜 동맹국입니까? 누가 전쟁터의 군인들을 생각하는 겁니까? 싱클레어,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이미 세계 방산 시장의 룰을 바꿔버렸어요. 속도가 곧 생명이라는 걸 증명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주문하는 갑이 아니었습니다. 배송 순서를 기다리는 을이었죠. 아니, 을보다 못한 처지였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회의실로 들어가는 강민호 국장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20년 전의 거절 서류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내밀 청구서일까요? 블랙웰 의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48시간 만에 중동까지 미사일을 배송했고 미국은 6개월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진짜 협상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협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요. 회의실은 차가웠습니다. 에어컨이 강하게 가동되고 있었죠. 타원형 테이블 양쪽에 우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강민호 국장은 태블릿만 하나 앞에 놓고 앉아 있었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메모지도, 서류 뭉치도요. 블랙웰 의원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일주일치 탄약 보고서였죠. 강 국장, 이게 뭔지 아시오? 블랙웰 의원이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서류가 미끄러져 강민호 국장 앞까지 갔어요. 우리 정보국이 당신네 국방부 서버에서 가져온 겁니다. 한국군의 예비 탄약이 고작 일주일치밖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블랙웰 의원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탄약이 일주일치라니 참 한심하지 않소? 우리 미국이 없으면 당신네는 일주일도 못 버티는 거 아니오? 강민호 국장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일주일치가 맞습니다. 순간 블랙웰 의원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이제 얘기가 쉬워지는군. 우리가 탄약을 팔아주겠소. 물론 주한미군 증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전제되겠지만 말이오. 잠깐만요, 의원님.
강민호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주일치가 맞다고 했지. 그게 적다고는 안 했습니다. 뭐요? 블랙웰 의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강민호 국장이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회의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숫자들이 떠올랐죠. 1일 최대 사경량 91만 발, 일주일 총량 640만 발.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우리의 일주일치는 하루에 91만 발씩 7일 동안 총 640만 발을 쏟아붓는 양입니다. 강민호 국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이건 북한 전체를 일주일 안에 가루로 만들고도 남는 화력입니다. 블랙웰 의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에 91만 발이라고요? 미국 전체 공장이 1년에 9만 발 만드는데요. 거짓말이요. 블랙웰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게 가능할 리 없어.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민호 국장이 태블릿을 다시 터치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스크린에 떴어요. 풍산 공장 생산 현황이었습니다. 1일 생산량 13만 발, 가동률 70%, 최대 생산 가능량 1일 20만 발. 우리 풍산 공장은 하루에 13만 발을 찍어냅니다. 미국이 1년에 만드는 양을 일주일이면 만들어내죠. 최대 가동하면 하루 20만 발도 가능합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원님, 제가 블랙웰 의원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70배 이상 빠르게 포탄을 생산합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된 숫자야. 블랙웰 의원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강민호 국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여전히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폴란드가 우리한테 포탄 100만 발을 주문했고 6개월 만에 다 받았습니다. 미국한테 주문했으면 10년은 걸렸을 거예요. 그가 다시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감사 서한이 스크린에 떴죠. 대한민국의 생산 속도는 유럽을 구했다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코끝을 만졌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한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했던 게 떠올랐죠. 국제통화기금 조건을 빌미로 굴욕을 줬던 그 시절이요. 이제 그 압박이 기술적 압박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강민호 국장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의원님, 중동 미군 무기의 뇌가 뭘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HBM 반도체입니다. 대한민국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 칩이죠. 미군 드론,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시스템 전부 우리 칩으로 돌아갑니다. 블랙웰 의원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요? 유지보수 권한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강민호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합법적인 원격 유지보수 백도어죠. 우리가 코드를 끊으면 중동 미군 무기 시스템은 72시간 안에 먹통이 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72시간 셧다운이라고요? 그럼 미군 8만 명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얘기였습니까? 이건 협박이요. 블랙웰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강민호 국장은 태블릿을 블랙웰 의원 앞으로 밀었어요. 화면에는 미군 무기 시스템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각 시스템 옆에 빨간 글씨로 HBM 의존도가 적혀 있었죠. 드론 98%, 이지스함 95%, 패트리어트 92%. 미국의 첨단 무기는 우리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의 원격 관리 권한은 계약상 우리한테 있죠. 블랙웰 의원의 손에 든 펜이 떨렸습니다. 그가 휘청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에밀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에버렛, 이제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할 시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호 국장을 바라봤죠. 20년 전 대사관 참사관실에서 내려다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제금융 조건 완화를 빌던 젊은 외교관이요. 하지만 지금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미소도 짓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정확하게 사실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강민호 국장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탄약이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 만에 한반도 전체를 뒤덮을 수 있는 화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나라죠. 블랙웰 의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 중동에서 미군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탄약이 없어서요. 우리는 48시간 안에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조건이 있죠. 강민호 국장이 태블릿을 덮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갑입니다.
미국은 우리 없이 전쟁을 지속할 수 없어요. 탄약도 없고 반도체도 우리 손에 있으니까요. 저는 레드 폴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죠. 72시간. 그 시간 안에 우리는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면은 중동에서 미군 8만 명이 무방비로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하죠. 조건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호 국장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공장을 보셔야죠.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믿으실 테니까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창원으로 출발합니다. 늦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머리를 묻었어요. 20년 전 제가 느꼈던 우월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너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침묵 속에서 칼을 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을 우리 목에 들이대고 있었죠. 블랙웰 의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이 중동에 있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오만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두려움이었죠.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걸자예요, 에버렛. 제국이 아니라 구걸자. 72시간의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우리는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밴이 고속도로를 달렸죠. 블랙웰 의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아들과 통화한 뒤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 같았습니다. 강민호 국장이 앞좌석에서 말했습니다. 곧 풍산 공장에 도착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포탄 생산 라인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단 지역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벤이 풍산 공장 정문에 멈췄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금속 탐지기가 3번이나 울렸습니다. 휴대폰, 시계, 모든 전자기기를 맡겨주십시오. 보안 요원이 말했습니다. 블랙웰 의원이 투덜거렸죠. 이게 무슨 과잉 보안인가? 기술 유출 방지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강민호 국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우리는 모든 기기를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죠.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기계 소리가 굉금처럼 울려 퍼졌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강민호 국장이 거대한 생산 라인을 가리켰습니다. 155mm의 포탄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하나가 완성되어 나왔습니다. 12초 후 또 하나가 나왔죠. 12초마다 한 발씩이었습니다. 12초에 한 발입니다. 하루 24시간 가동하면 7,200발이 나옵니다. 라인이 18개니까 하루 13만 발 생산이 가능하죠. 생산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50대 남자였어요. 박철우 반장입니다. 제가 이 라인을 23년간 지켜왔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미국 공장은 어떻습니까? 블랙웰 의원이 물었어요. 박철우 반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텍사스 공장 가봤습니다. 10년 전에요. 라인이 노후화돼서 1시간에 겨우 10발 만들더군요. 우리는 1시간에 300발 찍어냅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30배 차이라고요? 불량률은 어떻습니까?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0.3%입니다. 10,000발 중에 30발 정도죠. 미국은 3%라고 들었습니다. 박철우 반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블랙웰 의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는 다음 건물로 이동했죠. 시험장이었습니다. 거대한 챔버가 보였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막 환경 재현 챔버입니다. 강민호 국장이 설명했어요. 온도 50도, 모래 농도 최대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동 전장과 똑같은 환경이죠. 챔버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천궁키 발사대가 설치돼 있었어요. 지금부터 콜드런칭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죠.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에는 러시아 S-300 시스템이 보였어요. 오른쪽에는 한국 천궁이 있었습니다. 먼저 러시아 시스템을 보시죠. 엔지니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왼쪽 화면에서 S-300이 발사를 시도했어요.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정지했습니다. 화염이 치솟았죠. 그런데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대 위에서 터져버렸어요. 사막의 모래와 열기가 점화 시스템을 망가뜨린 겁니다. 발사대 전체가 불타올랐죠. 러시아 시스템은 사막에서 자폭 확률이 40%입니다. 모래가 점화 장치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엔지니어가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이제 우리 시스템을 보시죠. 오른쪽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청웅 발사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사일이 수직으로 세워졌습니다. 갑자기 휙 하는 소리가 났죠. 미사일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마치 탁구공을 위로 던진 것처럼요. 3미터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미사일 엔진이 점화됐어요. 완벽했습니다. 화염이 발사대를 건드리지 않았죠. 미사일은 하늘로 쏘아 올라갔습니다. 이게 콜드런칭입니다. 강민호 국장이 말했어요.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먼저 공중에 띄운 뒤 점화합니다. 0.01초 단위로 압력을 제어하죠. 이 기술은 세계에서 우리만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0.01초 단위라고요? 100분의 1초 제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까? 사막에서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블랙웰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96% 성공률입니다. 중동 실전에서 증명됐죠. 그때였습니다. 시험장 구석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한 남자가 소형 카메라로 챔버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갔죠. 손 들어! 남자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장에서 드론이 내려왔어요. 인공지능 보안 드론이었습니다. 3초 만에 남자를 제압했죠. 마커스 손. 미국 국가정찰국 요원입니다. 보안팀장이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블랙웰 의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강민호 국장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우리 레시피가 그렇게 탐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기술 좀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원시인에게 레이저 총을 주는 격이라고 하셨습니까? 마커스 손은 고개를 숙였어요. 강민호 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원시인이 레이저 총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당신들보다 더 좋은 걸로요. 훔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방산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미국의 도덕적 우위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싱클레어 수석님, 강민호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 얘기 좀 해드릴까요? 그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작업복을 입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보였죠. 땀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은 지난 3년간 중동 사막에 파견돼서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50도 넘는 열기 속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했죠. 다음 사진이 나왔어요. 한 엔지니어가 모래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열사병이었죠. 김태현 엔지니어입니다. 사막에서 쓰러졌다가 나흘 만에 다시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콜드런칭 압력 데이터를 완성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부심 때문이었죠. 우리가 거절했던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자본주의와 국가주의가 결합하면 이런 괴물이 탄생합니다. 에밀리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효율성과 속도, 그리고 자부심까지. 이제 누구도 한국을 막을 수 없어요. 박철우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수석님, 이거 보십시오. 그가 포탄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이 포탄 하나하나에 우리 기술자들의 땀이 배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무시했던 그 10년 동안 우린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포탄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블랙웰 의원이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틀렸어. 처음으로 그가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민호 국장이 시계를 봤어요. 이제 마지막 장소로 가시죠. 진짜 괴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벤에 다시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비밀 경납고였죠. 거기에 현무5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의 진짜 힘을 보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쉬지 않고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죠. 무너뜨리려 할수록 더 강해지는 나라였어요. 비밀 경납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두께 1m짜리 강철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들어가시죠. 강민호 국장이 앞장섰습니다. 경납고 안은 어두웠어요. 조명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발사대 위에 서 있었어요. 40톤급 괴물이었습니다. 현무5입니다. 강민호 국장의 목소리가 경납고에 울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가진 비핵 전략 무기입니다. 저는 미사일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이가 20m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미국의 ICBM급 크기였죠. 무게가 40톤이라고요? 블랙웰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42톤입니다. 탄두 중량만 8톤이죠.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이 정도 중량을 콜드런칭으로 쏘아 올린다고요? 에밀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민호 국장이 대형 스크린을 켰어요. 실제 발사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발사대가 수직으로 세워졌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2, 1. 순간 땅이 흔들렸습니다. 영상 속에서였는데도 진동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쉭하는 괴음과 함께 42톤짜리 미사일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가스 압력만으로 저 무게를 띄운다고요? 10m쯤 올라갔을 때 엔진이 점화됐어요.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발사대는 멀쩡했죠. 미사일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발사 지점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촬영했는데도 지면이 진동했던 겁니다. 발사 순간 지진계가 규모 3.1을 기록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42톤을 순간적으로 10m 높이로 쏘아 올리는 가스 압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블랙웰 의원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건 핵무기급 괴물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국장이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발사대 하중 분석이었죠. 미국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은 발사대가 화염을 직접 받아서 발사 한 번에 발사대가 손상되죠. 교체 비용이 수십억 원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한국 시스템 분석이었습니다. 우리는 콜드런칭으로 발사대를 보호합니다. 화염이 발사대를 건드리지 않으니까요. 같은 발사대로 100번도 쏠 수 있습니다. 에밀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발사대 유지비만 100분의 1로 줄어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은밀성입니다. 강민호 국장이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어요. 미국 미사일 발사 장면이었습니다. 엄청난 화염이 사방으로 퍼졌죠. 위성에서도 보일 만큼 밝았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발사 순간 적 위성에 노출됩니다. 화염 때문이죠. 이번엔 한국 시스템이었어요. 미사일이 가스로 튀어올라 공중에서 점화됐습니다. 화염이 훨씬 작았어요. 우리는 공중 점화로 화염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저기 발사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죠.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었어요. 전쟁 패러다임의 차이였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기술 이전을 거절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강민호 국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 우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죠. 스스로 만들어내겠다고요. 그가 미사일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엔지니어들은 물리학의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42톤을 어떻게 가스만으로 띄울 것인가? 압력을 어떻게 0.01초 단위로 제어할 것인가?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왔어요. 이지수 박사입니다. 현무5 콜드런칭 시스템 수석 설계자입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였죠. 박사님이 이걸 만드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팀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계산만 했어요. 그녀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2041번에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763번 실패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지수 박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미국이 안 준다면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요. 그것도 더 좋은 걸로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20년 전 제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현무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강민호 국장이 말했어요. 이건 대한민국의 독립선언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전략 자산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떴어요.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현무5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었죠. 에밀리가 숨을 들이켰어요. 수중에서도 콜드런칭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수중에서 시험했습니다. 성공했죠. 강민호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심해에서도 적의 심장을 때릴 수 있습니다. 블랙웰 의원이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어요. 물을 마시려다 쏟았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지키지만 끝내는 건 현무가 할 겁니다. 강민호 국장의 말이 경납고에 울렸어요. 저는 레드 폴더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죠. 보고서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보호자가 아닌 협력자일 뿐이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었죠. 오히려 우리가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싱클레어 수석님, 강민호 국장이 저를 불렀어요. 20년 전 기억하십니까?
대사관 참사관실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던 그때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제금융 조건 완화를 빌던 젊은 외교관이었죠. 강민호 국장이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봉투를 열자 서류가 나왔습니다. 2015년 기술 이전 거절 통지서였어요. 제 서명이 들어가 있었죠. 그동안 제 수첩에 끼워 다녔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덕분에 우린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국장님,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우린 이미 답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강민호 국장이 현무 파이브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경납고 조명이 밝아졌어요. 거대한 미사일이 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제국의 시대가 가고 있다는 걸요. 미국이 세계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나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강하게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시죠? 강민호 국장이 말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레드 폴더를 안았어요. 72시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진짜 협상이 시작될 겁니다. 한국이 요구할 청구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었죠. 경납고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현무5의 발사 장면이 계속 재생됐어요. 땅이 흔들리던 그 순간이요? 그건 단순한 진동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소리였죠. 청와대 집무실 앞이었습니다. 경호원이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있었죠. 블랙웰 의원도 악수를 했습니다. 각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파란색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파일을 펼쳤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지원 합의서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블랙웰 의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핵잠수함 기술이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우리는 중동에서 귀국의 군대를 구할 수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포탄과 미사일을 보낼 수 있죠. 함정 수리도 우리 조선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대가를 원합니다. 동등한 주방을 원하는 겁니다. 블랙웰 의원이 탁자를 탁 쳤어요. 이건 명백한 기술 갈취입니다. 핵 잠수함 기술은 절대 양도할 수 없어요. 갈취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당한 거래입니다. 우리는 귀국 군인들의 생명을 구해주고 귀국은 우리에게 자주 국방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에밀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에버렛, 이건 예상했던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죠. 진짜 독립이었습니다. 미국의 보호 없이도 스스로 서는 거요. 각하, 이 문제는 백악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상회의 연결이었죠. 화면 속에 미 해군 제7함대 사령관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 킹 제독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의원님, 킹 제독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서명하십시오. 킹 제독, 진정하시오.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요. 블랙웰 의원이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라고요? 킹 제독이 소리쳤어요. 지금 우리 함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포탄 없이는 함포 사격을 못합니다. 한국 조선소 없이는 함정 수리를 못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중동 해역에 미 해군 구축함이 보였어요. 갑판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저 배가 뭔지 아십니까?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입니다. 수리가 필요한데 미국 조선소는 2년을 기다리래요. 한국은 3개월이면 된다고 합니다. 킹 제독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우리 수병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탄약이 없어서 장비가 고장나서요. 제발 서명하십시오. 블랙웰 의원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킹 제독하지만 핵잠수함 기술이 뭐가 중요합니까? 킹 제독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제 부하 5천 명이 바다 위에서 죽을 위기예요. 한국의 도움 없이는 우리 함대는 바다 위 무덤이 됩니다. 화면 속 킹 제독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군인이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죠. 대통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귀국을 많이 도왔습니다. 중동에 미사일을 보냈고 포탄을 지원했죠. 하지만 이젠 동등한 관계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합의서를 블랙웰 의원 앞으로 밀었어요. 우리는 이제 당신들의 레시피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방 주인입니다. 다만 동등한 주방을 원할 뿐이에요. 블랙웰 의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죠. 저는 옆에서 내용을 봤습니다. 아버지, 탄약이 떨어졌어요. 내일 전투가 예정돼 있는데 쏠 게 없어요. 블랙웰 의원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깨졌어요. 제 아들이 중동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8살입니다. 해병대 소위죠.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귀하의 아드님을 포함해서 8만 명의 미군이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강민호 국장이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인천항이었어요.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배에는 155mm 포탄 20만 발이 실려 있습니다. 서명하시면 6시간 후 출항합니다. 중동까지는 7일이면 도착하죠. 블랙웰 의원이 펜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의원님,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신중할 시간이 어디 있나, 싱클레어? 블랙웰 의원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가 합의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에 동의한다. 페이지를 넘겼죠.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 잠수함 개발을 지원한다. 또 넘겼습니다.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에 협력한다. 블랙웰 의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합의서 위에 떨어진 눈물이 번졌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한국에 기술을 안 줬을 때 그가 중얼거렸어요. 우린 한국을 영원히 우리 밑에 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죠. 그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아서 블랙웰이라는 글씨가 삐뚤하게 적혔어요. 대통령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대통령도 서명했어요. 강민호 국장이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천항 출항 지시, 즉시 출발하십시오. 스크린 속 컨테이너선에서 뱃고동이 울렸어요.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만 발의 포탄을 싣고 중동으로 향하고 있었죠. 킹 제독이 화면 속에서 격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각하. 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대통령의 눈을 봤습니다. 단호했지만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20년 전의 채무를 완전히 청산하는 눈빛이었죠. 싱클레어 수석님,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20년 전 귀국이 우리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굴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복수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실력으로 답하기로 했죠.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 도시가 20년 전과 같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의 눈물을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기회로 삼았죠. 대통령이 저를 쳐다봤어요. 이제 우리는 동등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죠. 하지만 여전히 동맹입니다. 다만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맞았죠.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축이 이동하는 순간이었어요. 제국의 시대가 가고 실력의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이 일어섰어요. 포탄은 7일 후 중동에 도착할 겁니다. 귀국 군인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우리도 일어났습니다. 블랙웰 의원은 휘청거렸어요. 제가 그를 부축했죠. 집무실을 나오는 길에 강민호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싱클레어 수석님, 20년 전 대사관에서 주신 거절 서류 기억하시죠? 그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제 돌려드립니다.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어요. 20년간 강민호 국장의 가방 속에 있던 거였죠.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전 참사관실에서 내려다보던 그 젊은 외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제국을 무릎 꿇린 협상가였죠. 청와대를 나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블랙웰 의원이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졌어, 싱클레어. 완패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워싱턴까지는 아직 10시간이 남아 있었죠. 블랙웰 의원은 좌석에 몸을 기대 잠들어 있었어요. 완전히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구름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어왔습니다.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18분 연설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전 세계가 환호했던 그 연설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연설이 사실은 거대한 기만이었다는 걸요. 시간을 벌기 위한 18분짜리 거짓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무기를 실어 나를 시간을요. 영상을 끄고 가방을 열었어요. 묵직한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현실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제가 직접 쓴 보고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미국은 이제 보호자가 아닌 협력자일 뿐이다. 제 손으로 쓴 문장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22년간 백악관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던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실이었습니다. 보고서 옆에 낡은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강민호 국장이 건네준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누런 서류가 나왔어요. 2015년 기술 이전 거절 통지서였습니다. 제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서류 뒤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민호 국장의 필체였어요. 그때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블랙웰 의원이 잠에서 깼습니다. 싱클레어, 지금 어디쯤이지? 한국 상공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 그가 창밖을 봤어요.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죠. 내 아들한테 전화가 왔네. 포탄이 도착했대. 살았다고 하더군. 블랙웰 의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이 우리 아들을 살렸어.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20년 전 내가 한국 기술자들을 원시인 취급했을 때 목소리가 갈라졌죠. 완전히 틀렸어. 원시인이 아니었어. 그들은 천재들이었어. 저는 블랙웰 의원을 봤습니다. 오만했던 그 사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인간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였죠. 의원님, 우리가 배운 게 있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이제라도 한국을 동등하게 대하면 돼요. 제가 말했어요. 블랙웰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가방 속 낡은 거절 서류를 만졌습니다.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호 국장의 메모가 떠올랐죠. 저는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현무 파이브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죠. 동맹이 있다는 게요. 진짜 동등한 동맹이요? 제국과 속국이 아니라 파트너였습니다. 그게 새로운 시대였어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한국을 증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공감 코리아였습니다.